당신은 도심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출근길이거나 커피를 사러 가는 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문득 위를 올려다봅니다. 60층, 70층, 80층 위.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 꼭대기에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크레인이 아니라 실제 대형 건설 크레인입니다. 무게가 4만 파운드, 약 18톤 이상 나가는 이 기계는 200피트, 약 60m가 넘는 파를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뻗고 강철 빔을 아무렇지 않게 공중에 휘두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올바른 질문을 던집니다. 저게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간 거지? 저걸 들어올릴 만큼 큰 크레인은 없습니다. 헬리콥터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계단으로 들고 올라간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크레인은 분명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구조물 위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덤프트럭 무게의 기계가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는 법, 스스로 층을 오르며 건물을 짓는 법, 그리고 가장 신기한 부분인 작업 후 내려오는 방법까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답이 예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묻습니다. 왜 지상의 대형 크레인으로 건설 크레인을 꼭대기까지 들어올리지 않을까요? 그럴듯하지만 일정 높이 이상에선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죠. 모든 크레인에는 정격 하중, 즉 최대 무게가 정해져 있으나 고정되진 않습니다. 물체가 기지에서 떨어진 거리와 높이에 따라 이 수치는 달라집니다. 물체를 더 멀리, 더 높이 올릴수록 크레인의 가용 하중은 줄어듭니다. 볼링공을 가슴에 바짝 붙여서 들어보세요. 꽤 쉽죠? 이제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같은 볼링공, 같은 무게지만 갑자기 온몸이 앞으로 쏠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크레인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중이 지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전복시키는 힘이 더 커집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하중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의 모든 크레인에는 하중 차트가 있는데 이 표는 운전자에게 각 거리와 높이 조합해서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수치를 넘어서면 크레인은 단순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넘어집니다. 지상에 있는 대형 이동식 크레인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10만 파운드까지 들어올릴 수 있지만 800피트 높이로 그리고 옆으로 200피트까지 뻗으면 실질적인 적재 용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 이르면 물리법칙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습니다. 지구상 어떤 크레인도 70층 건물 꼭대기까지 도달해서 의미 있는 무게를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크레인이 건물을 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롭습니다. 초고층 빌딩 꼭대기의 타워 크레인은 건물 위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과 함께 자라나는 거죠. 타워 크레인은 처음에 지상에서 시작합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기초가 부어지는데 때로는 깊이가 10피트, 폭이 20피트에 이르며 조밀하게 배치된 강철 철근으로 보강됩니다. 이 모든 것은 수십만 파운드에 달하는 하중과 바람, 흔들리는 자재로 인한 측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크레인 마스트의 첫 번째 구간, 즉 수직 강철 격자 타워가 그 기초에 볼트로 고정되고 일반 이동식 크레인이 도로에 주차된 상태에서 조립됩니다. 2단계에서 타워 크레인은 비교적 낮은 높이입니다. 높이가 약 150피트 정도일 수 있으며 곧바로 작업을 시작해 건물의 하층부에 사용할 강철 기둥,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다발, 각종 자재들을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건물은 계속 높아집니다. 크레인도 그에 맞춰 높아져야 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엔지니어링이 시작됩니다. 크레인 마스트에는 클라이밍 프레임이라는 부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의 척추에 내장된 거대한 유압 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레인을 더 높이 올릴 때가 되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클라이밍 프레임이 아래쪽 마스트를 잡고 크레인의 상부 전체 운전실, 지부라고 불리는 긴 수평암, 카운터웨이트 등 모든 부분을 약 18에서 20피트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마스트에 틈이 생기고 강철이 있어야 할 한가운데에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마스트 섹션은 지상에 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날 일찍 크레인 자체에 의해 들어 올려진 뒤 철골공들이 허공에 매달린 채로 그들 아래에는 멀리 도시만 보이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그 틈에 밀어넣고 볼트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인은 한 구간 더 높아집니다. 전체 과정은 대략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망원경이 한 번에 한 고리씩 늘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단
각 고리는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무게이고 극한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손으로 볼트를 조여 고정하며 그들 위에 있는 전체 조립체는 화물차 한 대만큼 무거운 상태로 허공을 통해 들어 올려집니다.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몇 층마다 크레인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크레인도 함께 자라며 항상 완공된 가장 높은 층 바로 위에 위치해 다음 구조물을 들어 올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불안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 이르면 크레인은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기초만으로 지탱되는 독립형 타워 크레인은 보통 약 200피트, 약 60m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높이를 넘어서면 강풍과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관성 때문에 측면 힘이 너무 커져 마스트가 부러지거나 전체 기계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크레인을 건물에 직접 고정시킵니다. 타이인이라고 불리는 강철 브레이스가 크레인의 마스트에서 건물의 구조적 핵심, 즉 보통 건물 중앙을 따라 올라가는 철근 콘크리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샤프트의 볼트로 고정됩니다. 높이가 18, 27m씩 추가될 때마다 타이인 세트가 추가됩니다. 초고층 건물에선 크레인을 여러 층에 연결하는 브레이스가 80세트까지 설치되며 각각 수천 파운드의 측면 힘을 콘크리트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식적으로는 이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크레인이 기대고 있는 건물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타이인이 설치된 층의 콘크리트는 타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앵커 위 구조물은 콘크리트 없이 철골만 남은 상태일 수도 있죠. 덜 말은 벽에 4만 파운드 사다리를 기대는 격이지만 이 방식은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코어가 처음부터 바로 이러한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구조 엔지니어들은 현장에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크레인 하중을 건물 설계에 반영합니다. 콘크리트 코어는 단순한 미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아닙니다. 공사 중에는 크레인의 척추 역할을 합니다. 인 연결 위치는 정확한 층수와 벽의 정확한 위치까지 미리 계획됩니다. 콘크리트 배합, 철근 밀도, 양생 일정 등 모든 것이 거대한 크레인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구조물에 힘을 가하고 밀고 당길 것이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설계됩니다. 이 건물은 우선적으로 건설 도구로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으로서 설계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첫 삽을 뜨기 수년 전에 계산된 물리학입니다. 이제 건물이 완공되어 모든 층이 타설되고 모든 빔이 설치되었습니다. 크레인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모든 강철 기둥이 들어올려졌고 모든 콘크리트 버킷이 제자리에 옮겨졌으며 모든 커튼홀 패널이 조심스럽게 제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만 파운드에 달하는 크레인이 80층짜리 타워의 옥상에 놓여 있고 아무도 그것을 가지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고 다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등반 메커니즘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크레인을 영구적으로 옥상에 둘 수도 없고 절대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옥상에 또 다른 크레인을 설치합니다. 대리 크레인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크레인이 옥상에서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조립됩니다. 작업자들은 대리 크레인의 부품을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옮기거나 건물 외벽을 따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만큼 가벼운 크기로 나누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대리 크레인은 타워 크레인보다 훨씬 작지만 큰 크레인을 한 조각씩 분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워 크레인에 집어긴 수평파를 한 구간씩 볼트를 풀어 분리한 뒤 대기 장소나 멀리 아래쪽 지상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균형추 블록들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조종실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마스트 기둥 구간들이 뒤따라 각각 분리되고 케이블로 조심스럽게 고정한 뒤 하나씩 내려집니다.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계획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리프트 들어올림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에서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강철 부품이 완공된 건물 옆면에 부딪히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타워 크레인이 완전히 철거되고 나면 대리 크레인만이 옥상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 대리 크레인도 철거해야 합니다. 더 작은 호이스트나 미니 크레인이 설치되어 대리 크레인을 개별 부품으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남은 부품들은 손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아져서 일반적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짐으로 지상까지 운반됩니다. 러시아 인형 마트요시카를 떠올려 보세요.
큰 크레인은 중간 크기의 크레인으로 분해됩니다. 중간 크레인은 작은 크레인으로 분해되고 작은 크레인은 몇 명의 작업자가 문을 통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조각들로 분해됩니다. 전체 해체 과정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높거나 복잡한 건물에서는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리기도 하며 그동안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나 보면 크레인이 SP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도시를 걷다가 반쯤 완성된 마천루 위에 타워 크레인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그곳에 들어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중장비로 정상에서 조립한 것도 아닙니다. 크레인은 한 층 한 층, 한 구간 한 구간씩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크레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의 볼트로 고정되었고 그 건물은 누군가의 사무실이나 아파트가 되기 훨씬 전부터 크레인의 구조적 파트너가 되도록 엔지니어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크레인은 점점 더 작은 기계들이 차례로 한 조각씩 손으로 분해했고 마지막 볼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옥상은 텅 비고 깨끗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매우 정밀한 물리적 단계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각 단계는 그 이전 단계에 의존하며 각각은 첫 번째 기초가 부어지기 수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크레인이 고정되어 있던 그 콘크리트 코어, 모든 바람 흔들리는 강철빔, 크레인이 가한 모든 횡력을 견뎌낸 바로 그 구조물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완공된 건물 안에 석고보드와 엘리베이터 문 뒤에 묻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크레인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100년 동안 모든 폭풍, 지진, 자연이 가할 수 있는 모든 힘에 맞서 초고층 빌딩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이 빈 콘크리트관이 80층짜리 건물이 허리케인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